속내를 알 수 없지만 네. 굳이 한쪽을 택해야 한다면 빈말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전쟁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데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예. 오히려 AFD가 극우 내지는 급진 우파기 때문에 공세적이고 이제 호전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오히려 해외 파병에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외 정책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에 왜 개입하느냐 이런 입장을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러시아, 유럽 역사에 정통하신 그 유한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상명대학교 계시죠? 예,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에 역사 있습니다. 콘텐츠학과. 역사는 좀 약간 그 좀 옛날 냄새 나는데 콘텐츠 하면 약간 요즘 냄새 나요. 예, 그렇죠. 하여튼간 이 워낙 그 인문학 쪽이 요즘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생존의 몸부림으로 이것저것 이제 고민을 하다가 콘텐츠와 함께 이제 결합하는 쪽으로 했겠죠. 서바이벌 네이밍 같은 약간 인문학의 어려움이. 그 사실은 저기 어떻게 보면 사학과 중에서 콘텐츠를 끌어들여서 접목하는 시도가 저희 과에서 맨 먼저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예. E.H. 카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역사를 보면 오늘이 보이잖아요. 뭐 많은 교훈이 되고 그 패턴을 똑같죠. 알는데 똑같죠. 인간이 똑같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컨텐츠의 시대잖아요. 저는 컨텐츠의 보고는 역사다. 예, 그렇죠.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유튜브 조회수 많이 나오는 게요. 예. 옛날 얘기 재밌는 거 얘기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예. 유현수 교수님의 시대, 유현수의 시대가 좀 개막되는. 자, 오늘 역사 얘기도 좀 해보고. 예. 먼저 우리가 한국 전쟁 3년 참 지루했다 그러거든요.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짧게 끝날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그렇죠.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죠. 2차 세계대전도 39년 정도? 예. 45년 5월 유럽에 예. 그러면은 한 6년? 6년 정도 잡으면 되죠. 예. 근데 러우 전쟁이 벌써 3년 반이에요. 3년 넘었죠. 예. 2022년 2월 24일 날 전면 침공으로 예, 시작돼서 현재 저는 빠르면 올해 안에 휴전은 종전이 아니라 가능하다고 봤는데 어쨌든 여지는 남아있고 현재 스코어 장기전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소모전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1월 20일 날 트럼프 집권, 2월 28일 날 젤렌스키 워싱턴 불러다가 전 세계 생중계 싸움. 예, 활극이 있었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러우가 세 번 직접 만나고 드디어 8월 15일 날 알래스카 푸틴 트럼프, 18일 날 유럽 빅포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그다음에 EU, 나토, 트럼프 만났어요. 젤렌스키까지. 그리고 드디어 푸틴 대통령이 이번 러시아 전승절 9월 3일이었죠. 예.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예. 젤렌스키 후보 너 만날 수 있어? 모스크바로 와 이랬거든요. 제가 알기로 푸틴 입에서 젤렌스키 후보 직접 만날 거야 와 이 얘기 처음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빈말이에요? 아니면 의도가 있어요? 글쎄요. 뭐 속내를 알 수 없지만 네. 굳이 한쪽을 택해야 한다면 빈말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한범 TV 나온 사람들은 속내도 알아야 돼요. 어쨌든 처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사실은 그 전부터 그 젤렌스키가 계속 양자회담 내지 3자 회담을 요구해 왔는데 푸틴이 피하는 모양새였는데요. 예. 사실은 국제적인 압력이 있는데 노상 그 피해 다니기만 하는 모습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예. 사실은 그런 그 국제 여론에 부응하는 모양새는 취하면서 하지만 실질적인 회담이 열리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 제3국가가 아니라 모스크바로 직접 오라고 했을 때 젤렌스키가 갈 리가 없을 텐데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적국에 간다는 공포심이란 게 있고 아무래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상황이 좀 겁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이 이게 쫀다고 그러죠. 예. 쫄리면 사실 회담에서 제대로 협상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죽이진 않겠죠. 본인이 그랬어요. 푸틴도. 모스크바처럼 안전한 데가 어딨냐. 근데 적의 소굴에 들어가서 회담하는 건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제스처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 텐데 제3국가도 아니고 적의 심장부에 뛰어들어서 사실은 그 호랑이 아가리에 뛰어드는 셈일 텐데 뒤에 총구 다 있는데.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푸틴이 좀 약간 소환하면 나토가 국방비 5% 증액에 합의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스페인 같은 데는 뭐 길길이 반대하고 있고 사실상 3.5% 예. 직접비 그거가 발표됐을 때 푸틴이 우리는 국방비 줄일 거야 그랬거든요. 예. 지금 느낌이 지금
지금 보면 러시아 GDP의 한 6.3%를 국방비로 쓰고 지금 국방장관 벨로우소프도 군인이 아니라 경제학자 출신이잖아요. 경제학자고 수치에 능한 사람이죠. 예. 그리고 지금 러시아 중앙은행 예. 금리가 평균 20%대에서 예. 내린 게 최근 18%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그 엘비라 나비울리나 총재가 예. 상당히 그 고심하고 있다고 네, 들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인플레일도 10%대 예.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사자 추산이 예. 최소 12만 명 그리고 돈바스 지역 민병대나 이런 것까지 합치면 29만까지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 사실은 러시아 전사자를 추정할 때 그 정규군, 그러니까 그 러시아 정규군에 속한 사람만 추산을 했는데 뭐 대리군이라고 하나요? 그 PMC, 민병. 도네츠크, 루안스크 주에 있는 민병대 그쪽 사람들 합치면 훨씬 더 드러나겠죠. 그리고 원래 이 전투에서 부상자하고 전사자 비율이 보통 3대1 정도가 예, 되지 않나요? 최소 3대 1입니다. 예. 그러면 12만으로 쳐도 이건 최소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래도 한 3, 40만 명. 사상자, 캐주얼티스라고 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29만으로 치면은 120만 명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전사자 외 세 배니까.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러시아도 전쟁 수행에 한계가 온 거 아니겠어요? 뭐 한계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가 여러 차례 전쟁을 겪어왔는데 단연코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전쟁으로 기억이 되겠죠. 제가 기억하기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공식 발표로는 3만 4만 전사자가 나왔다고 알고 있고 5만 넘는 걸로 예, 추산돼요. 예. 그러니까 공식 발표는 그렇습니다. 예. 공식 발표는 3만 4만 그 사이로 발표했고요. 체첸에서도 한 2만 정도 거기도 끔찍했죠. 예, 그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단연코 가장 큰 피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나온 피해가. 러시아의 그 전사자들의 어머니들의 모임 어머니회라는 게 예, 있거든요. 그게 병사 어머니 회라고 하다가 더 발전해서 병사 어머니 동맹이라고 예. 이름을 썼죠. 그분들이 제일 무섭거든요. 예, 예. 그분들은 독재고 뭐고 눈에 안 뵈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민주화 유가족 협회 뭐 예. 이런 식으로 또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에서 5월 어머니회 그 실종된 고문 예. 치사하거나 그렇죠. 예, 그런 어머니들이 보면 자기 아들 자식에 관한 것인데 이분들의 전투력은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수준이고 정권 측도 웬만한 반체제 아니면 반정권 그 뭐랄까요 조직이면은 탄압을 하겠지만 이 어머니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이 있기 때문에 독재 권력이라든지 권위주의 정부도 쉽사리 못하는 어떤 그런 단체였죠. 그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예. 그분들은 사실은 자식인데 눈앞에 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내부에서도 이 전쟁에 대한 피로감, 회의론 이런 게 좀 많이 커진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트럼프가 관세가 카드를 만지작거리면 푸틴의 지지층의 일반적인 뭐 러시아판 마가도 예. 있지만 그 푸틴의 사실 지지층 중에 상당 부분은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관세, 그다음에 경제 제재, 이건 재산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너무 실기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여론, 그러니까 전쟁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동의하세요? 전쟁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데는 충분히 그 동의하고요. 예. 근데 그것이 푸틴 정권의 어떤 기반을 뒤흔들 수준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버틸 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더 지속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전쟁이 예를 들어서 1년 넘게 지속이 된다. 그때는 가시적인 어떤 동요가 생기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푸틴은 지금 전쟁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러시아 전쟁 분석 그 매체들, 전문 매체들을 보면 아직도 전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최근에는 9월 7일, 8일 날 최근의 특징이에요. 러시아가 기갑 장비를 많이 잃었잖아요. 예. 사실 전선에 쓸 기갑 장비가 없습니다. 근데 일부 분석이 러시아가 신형 장비들을 모두 숨겨놓고 구형만 없앴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선에서 첫째 오토바이 부대가 탄생을 했고 예. 버기, 산속에서 기동하는 차량들 있잖아요. 예, 예. 네발 달린 사륜. 이런 차량이 이런 걸 이용한 기동전이 아주 늘었거든요. 예, 예. 그다음 세 번째는 9월 7일과 8일 사이에 개전 이후 최대의 드론 공격이 있었죠. 공격, 그다음에 미사일 공격이 있었거든요. 예. 자, 이 얘기는 이게 새로운 전쟁의 수법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버기하고 오토바이는 이 보호가 전혀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다 사살당합니다. 잡히면. 그렇죠. 예. 뚫어와서 침투하고 그럼 언론에는 뭐 하룻밤새 10km 진격하다. 오토바이 예. 타고 가니까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를 뺏기고. 예. 이 얘기가 지금 전문가들 분석에 하면은 장갑차 탱크가 고갈됐기 때문에 저런 전략이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은 푸틴도 더 가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조 선생님이 지금 분석하신 어쨌든 시각도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들은 시각은 뭐냐면 이 오토바이로 이동하고 적을 타격하는 전술은 사실은 1년 전이나 2년 전에도 쓰였었는데 물론 규모는 좀 다르겠지만 많이 커졌어요 지금. 예, 그때 이제 상당히 그 서방 측과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비웃는 투였죠. 또 어떻게 현대전에서 장갑 차량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느냐,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느냐 하면서 이건 뭐 오합지졸이라는 식의 됐었는데 최근에 그 서방 언론을 받아서 분석하는 그 기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정근대 시대, 그러니까 근대 초의 그 기병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그 기동성을 높여서 우크라이나군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라는 식으로 또 사뭇 다른 또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 저도 그 느끼기에 러시아가 전황에 유리한 것은 사실인데 오랜 동안의 소모전을 거치면서 기존에 있는 재래식 전력, 특히 기갑 전력이 소모된 것은 사실인데 또 한 가지 나오는 분석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군의 방어선이 상당히 얇아지고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맨 마지막으로 한번 그 몰아쳐서 뚫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하르키우까지 전진할 때 쓸 돌파와 기동을 위해서 쓸 기갑 전력을 아껴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쪽이 옳은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고기동 차량, 버기하고 오토바이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제 제 기억이 저도 러시아에서 있으면서 러시아 잘 알잖아요. 이제 비 올 거예요. 비 오고 진탕이 되고 가을이 되죠. 잊어버렸네. 갑자기 뭐라 그러죠? 라스푸티차. 네, 라스푸티차. 이제 오거든요. 그럼 걔들은 못 다녀요. 장갑차 탱크도 쉽지 않은데. 그 기간에는 뭐 사실은 뭐 길이 없어지니까 라스푸티차가 길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뿌찌가 길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전황도를 보는데 뚫고 들어가요. 그럼 장갑차 원래 기병이 발전한 게 전차하고 장갑차예요. 그렇죠. 그래서 뚫고 들어가면 장갑차가 그 우크라이나 거대한 평원을 빠르게 진격하고 보호하면서 그다음에 탱크는 이제 화력이고 그럼 병력이거든요. 같이 가서 산계시키고 적을 격파하고 타격하고 진지를 구축하고. 근데 버기하고 오토바이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뚫고 들어가는데 또 뺏기거든요. 이게 반복되거든요. 이런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야 젤렌스키 모스크바로 와라 만나자. 이 얘기는 사실은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네가 받아들이면 나도 끝낼게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러시아가 그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요구 조건이 있을 텐데 그것이 충족되면 당연히 협상이나 타협을 할 텐데 그것이 자기 선에 안 맞으면은 오히려 무력적인 그 교전을 더 강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내건 조건이요. 첫 번째 우크라이나의 탈라찌아와 젤렌스키 정권의 합법화 선거하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는 동결 인정하라. 가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지금 도네츠크에 지금 한 25%쯤 나머지 지역도 내놔라. 그렇죠. 그다음에 노보로시아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지역을 더 내놔라. 원래 그다음에 나토 가입은 안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비무장화한다. 그다음에 서방 군대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서방 군대가 뭐 평화유지군으로 들어오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푸틴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겠죠. 근데 지금 영국과 프랑스 중심으로 의지연합이라고 그래서 뭐 트럼프는 군대 파견한 것처럼 하다가 우리는 비행기만 보낼 거야. 안 간다는 얘기죠. 제가 영국 프랑스가 의지연합으로 부대를 파견하는데 그것도 해군과 공군이에요. 또 지금 육군은 없어요. 지금 나토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파병할 것 같으세요? 저는 안 할 거라 봅니다. 영국에서 공부하셨죠? 아니 뭐 제가 뭐 영국 유학생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영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일까를 뭐 알아맞출 수 없는데 사실은 뭐 영국, 프랑스, 독일이 동시에 지금 상당히 경제가 안 좋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기존의 어떤 뭐랄까요 그 지배 블록이라고 할까요 그쪽에 상당히 대한 세력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도 사실은 지금 정권이 날아갈 판이고 거기 큰일 났대요. 총리 올라오는 총리마다 날아가고 르펜이 지금 저 극우파가 집권하려고 지금 혀 낼름낼름 거린다는 소리.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양당
사형제가 가장 오랫동안 잘 작동했던 국가가 바로 영국인데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노동당과 보수당이 보수당이죠. 예, 네. 번갈아가면서 집권하는 식으로 정권이 그러니까 그 체제가 유지되어 왔는데 사실은 보수당이 거의 뭐 괴멸 상황이 되고 그 약간 극우라고 해야 될까요? 급진 우파라고 해야 될까요? 영국 개혁당. 예, 그 당이 엄청난 기세로 치고 올라와서 지금도 계속 올라가요? 예, 치고 올라가서 거의 뭐 2당은 다른 당상이고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는 압승했는데 예. 더 이상 올라가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소선구제라서 그 정확히 반영이 안 되는데 네.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여서 지금 보수당은 제3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노동당과 극우가 양당. 그럼 이제 그 애매한 보수당은 가라. 예, 선명한 그렇죠. 극우가. 그게 독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워낙 그 내부의 위기 상황이고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사실은 제 아들이 예. 1년 동안 영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고 최근에 귀국을 했어요. 완전히 친영파네. 아빠는 유학 가고 아들은 이런 가고. 아무래도 뭐 자기가 어렸을 때를 보낸 지역이라 예, 예. 그 좀 익숙하고 뭐 예. 그래서 이제 장기 체류를 했었는데요. 경기 안 좋대요. 예,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한국에게 너무 좋다. 그 의존자고 하니까 살아있네. 물가가 싸서 좋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국 물가가 싸다는 얘기를 하냐고 했더니 영국 물가 특히 제 아들이 런던 이 가까운 곳에서 지냈기 때문에 물가가 살인적이랍니다. 그래서 뭐 원래 살인적이었잖아요. 지하철표 하나에 뭐 7, 8천 원 했잖아요. 예, 그래도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런던과 서울을 비교하면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서울이 살짝 낮은 정도였었는데 그것은 뭐 한 10년, 20년 전 얘기고 지금 확. 예, 뭐 그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영국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 이런 그 위기 상황이라고 할 만한 상황에서 외국의 군대를 보낸다고 할 때 그 부담, 그러니까 경제 부담, 그러니까 경비도 경비지만 그 내부에 있는 불만 세력이라고 할까요? 기존에 있는 그 집권 세력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을까. 그게 뭐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지상군을 파견한다는 것이 안 할 거다.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갑자기 이러네요. 영국은 원래 영국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안 좋아하잖아요. 슬라브족이라고. 그렇죠. 되게 안 좋아하죠. 예, 예. 그런데다가 경기도 어려워. 예. 그다음에 지금 이 주도하는 그 우크라이나 지원 주도하는 게 지금 노동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극우 세력들은 야 니네 뭐야?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다. 그럼 마크롱도 예. 지금 정치 위기니까 나 우크라이나 파병할까? 그럼 내부 민심이 안 좋겠네요. 안 좋겠죠. 그리고 뭐 지금 사실은 다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구성할까도 의심스럽고 당장 사퇴 압력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비슷한 상황이 독일 대한당이 아주 무섭게 치고 AfD. 올라오고 있는데 독일 전문가들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AfD가 극우 내지는 급진 우파기 때문에 공세적이고 이제 호전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오히려 해외 파병에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AfD가요? 예.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자기네들이 낸 세금이 이상한 데 쓰이고 있다. 뭐 난민이라든지 뭐 이런 그 뭐랄까 외부 세력을 키워주는 데 쓰고 있다고 하는 불만을 가지고 이제 세력을 키워왔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도 쓸데없는 낭비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고 하고 그래서 한데 최근에 또 어떤 독일 그사 전공하는 분한테 들어봤더니 지금 독일 대학이나 연구소가 난리랍니다. 왜요? 연구비 다 끊겠다는 거예요. 연구비가? 예, 예. 그전까지 그 독일의 대학이나 연구소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던 이유가 연구개발비를 국가가 전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예, 풍족하게 받아서 그것이 그 높은 수준의 학문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 가장 원동력이었었는데 이 메르츠 총리였죠. 예. 메르츠 총리가 아주 공세적으로 독일의 재무장을 선언하고 그다음에 그 2%대의 국방비를 3%, 4%, 5%를 올린다고 했을 때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서 빼가지고 국방비를 늘려야 될 텐데 그게 그 뭐랄까요 연구개발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대학의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고 연구소에 들어갈 돈이 지금 막혀가지고 학계가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예. 재밌네요. 지금 영국도 극우, 예. 영국 개혁당, 예. 프랑스도 르펜을 중심으로 극우 세력에 바로 예. 지금 마크롱을 흔드는 게 바로 극우하고 극자들 아니에요. 예, 예. 그다음에 독일도 AfD 극우. 근데 유럽의 극우 세력들은 슬라브의 구사회주의권에 대해서 거의 악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러시아를 때려잡는데 도와주는 거에 찬성해야 되는데 아니네요. 경제네요. 그럼 키워드는? 그러니까
제가 이 좀 뭐랄까요 자신은 없지만 한번 추세를 따져보자면 미국에서 트럼프라고 하는 정치인이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미국 서민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내정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왔지만 대외 정책에서는 사실은 거의 일관된 정책 그리고 분쟁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분쟁을 조정하고 미국의 국익에 유리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 같은 것을 아까워하고 동맹이 과연 미국에게 유리하냐라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은 미국 내정에 신경을 더 쓰자. 국제주의와 고립주의. 예, 그렇죠. 예, 고립주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글로벌리즘이라고 표현되는 그 전에 정책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트럼프로 이제 직결이 된 것인데 트럼프는 동맹 필요 없다. 내지는 미국의 어떤 국익에 걸리지 않은 다른 지역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는 조금 다른데 영국과 독일의 독일 대한당 그리고 영국의 또 새로운 신흥 세력도 제가 볼 땐 거의 마가 내지는 트럼프와 비슷한 입장이 아닌가. 우리만 살자. 예. 그래서 외국의 분쟁에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쪽을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당장 내 호주머니가 텅 비었다. 그래서 우리 재원을 해외에 낭비하자 말자고 하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뭐랄까요 정치적 표현이 독일 대한당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적절하게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내부에서는 그런 난민 반난민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대외 정책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에 왜 개입하느냐 이런 입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약간 신세대 극우 정당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뭐 극우라고 하는 표현을 사실은 본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급진 우파 뭐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급진 우파가 극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푸틴은 어쨌든 휴전이라는 말을 했지만은 아직 싸납게 달려들고 있고, 예. 유럽은 머뭇거리고 있고, 예. 트럼프는 나는 군대는 안 보낼 거야라는 생각 확인해 보이고, 예. 그러나 러시아 내부에서도 전쟁 수행하기는 마땅치 않고. 저는 그런 표현을 좀 썼는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숨 넘어가는 지경이고 러시아는 숨찬 지경이다. 그 적절한 표현이에요. 예, 뭐 숨차지 않는다고 하면 이상한 일이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은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푸틴은 이 정도에서 명분 찾으면 그만할래라는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나 푸틴은 여기서 종전 완전히 영토를 확정하는 승리, 예. 평화협정을 찍고 싶고 예. 젤렌스키는 그냥 잠깐 쉬자. 그냥 그 인정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종전은 어렵고 휴전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 올해 안에 휴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종전이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번 추정을 해보면요. 예. 추정이란 게 항상 틀리기 마련이고 틀리면은 속으로도 자책을 하고 주위에서도 이제 좋은 소리 안 들으니까. 저 한번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는 시나리오는요. 한번 공세를 더 취해서 대공세. 예, 공세를 취해서 도네츠크 방어선을 뚫고 하르키우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하르키우 성까지 진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휴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을까. 전체 점령은 불가한 일이고. 예,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전선에서 상당한 정도의 전술적 승리를 한 다음에 전략적 휴전으로 간다. 예, 그래야지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요구 조건을 관철하고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대공세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겨울에 하지 않을까? 라스푸티차가 좀 지나고 땅 얼어가지고 기동전이 가능할 때 한번 몰아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게 이제 일부 아직 대규모 기동전할 기갑 세력은 남겨놨다라는 측의 얘기.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쪽은 오토바이와 버기에 의존하는 정도의 전쟁 수행 능력의 끝에 왔다라는 평가로 보면은 아닌 얘기고. 그다음에 대규모 대공세를 할 정도는 한 번은 남겨놓은 것 같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역사학자의 가장 큰 강점이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과정과 원인을. 역사는 미래보다 옛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릴 이유가 별로 없는데요. 이게 현 정세를 분석할 때는 그런 이점을 못 누리기 때문에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저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믿거든요. 그렇게 보면 거의 끝에 오지 않았느냐. 대공사가 있든 없든 언제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유 교수님, 러시아
가보셨죠? 그 주로 장기 체류했을 때는 예.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예. 그때 주로 갔었죠. 그리고 뭐 띄엄띄엄 갔다 왔습니다. 가서 밤기차 타보셨어요? 예, 그 일단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르쿠스크 가는 저기 시베리아 평전 열차를 한 2박 3일 탔던 경험이 있고요. 거의 평원이죠. 그렇습니다. 예. 산 거의 없죠. 있어도 나트막하죠. 산이 있을 리가 없죠. 제가 이제 전 상트페테르부르크 예. 구 레닌그라드 소련 시절에 갔는데 모스크바하고 하룻밤 가거든요. 예, 저도 그거 한번 타봤습니다. 예, 예. 뭐 밤에 자세히는 뭐 안 보이지만 그 넓은 땅에 산이 없어요. 그렇죠. 모스크바에도 그 레닌 언덕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예. 그 언덕 아니잖아요. 이렇잖아요, 그냥. 예. 나트막하잖아요. 예. 모스크바에 산이 없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되게. 평야죠. 저기 제가 사실은 영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제 박사 논문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려고 러시아를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당연히 비행기를 탔는데요. 런던 히스로우 공항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뿔코보 공항에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 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 아래를 내려다봤는데요. 산이 없는 거 이게 당연히 느껴지고 또 하나 사실은 그 영국이나 독일도 사실은 평탄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다른 점이 뭐냐면 그래도 영국이나 독일은 도로가요. 이렇게 휘고 구불한데 그 러시아 국경 지나서 가니까 정말 직선이 돼가지고요. 이건 또 기하학적인 어떤 무늬가 보이더라고요. 야, 이렇게 그 평탄하니까 도로도 일직선이고 느낌이 확 달라지는 어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러시아에 위치해 있었다면 전 세계는 대한민국으로 통일됐을 거다. 동반동동이었습니다만 그렇게 땅이 넘쳐나는데 그렇죠. 왜 푸틴은 그렇게 우크라이나 땅에 욕심을 내요? 뭐 땅이 욕심이에요? 뭐 다른 정말로 유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그 국가 안보,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 안보에서 항상 힘의 균형이 아무래도 서방에 있기 때문에 서방에 강력한 어떤 국가가 있고 어떤 세력이 있으면은 항상 그 러시아를 노려왔다라고 했을 때 아시겠지만은 평탄한 지역, 방어 지형이 없는 곳에서 그 국가 안보를 지킨다고 했을 때 강력한 적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반도 같은 경우는 산이 많고 지형이 험준하기 때문에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이 산성을 중심으로 이게 그 버티고요. 그다음에 청야전술이라고 하죠. 보급될 만한 어떤 물건들을 다 태워버려가지고 들판은 싹 태워버리고 산속에 숨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 막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하게 안 통했던 경우가 뭐 병자호란 정도일 텐데 그런 식으로 비교적 효율적으로 국토를 지켜야 하는데 러시아는 그게 안 되니까요. 강력한 군대가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번다. 적군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경우는 의도적으로 후퇴를 해서 적의 보급선을 늘려서 적이 뭐 병참 종말점, 뭐 공세 종말점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 공격의 기사가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반격을 가해서 밀어낸 전술을 써왔는데 그게 가장 잘 통했던 때가 1812년 나폴레옹의 침공 그리고 1941년 아돌프 히틀러의 소련 침공이었을 텐데 그런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동유럽을 위성국가로 만들어서 완충지도로 삼았는데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해체되고 러시아 연방이 정신을 못 차리는 체제 전환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예전에 소련의 그 러시아의 세력권에 속했던 동유럽 국가들이 다 독립을 하고 주권 국가가 되고 단계적으로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그 상당히 크레물린 지도부의 심기를 건드리고 했겠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인데 아시겠지만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게 나토의 진출을 용납하지 않은 지역으로 설정한 것이 바로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였는데 이 벨라루스는 거의 러시아랑 이제 국가연합을 생각할 정도로 밀착돼 있으니까 형동생이잖아요. 푸틴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걱정이 없는데 우크라이나가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군사용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라고 하나요? 프리엠티브 액션. 예방전쟁 선제 공격. 공격 당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우위를 점하겠다 내지는 방어할 지대를 확보하겠다는 그러니까 것인데. 선제 전쟁으로 파악하신다. 그래서 역사를 놓고 볼 때 러시아든 소련이든 서방을 상대로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인데 자기 세력권에 속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편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국가가 우크라이나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한정에서는 선제 공격이 가장 크레물린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유 선생님 생각에는 영토보다는 우크라이나의 정말로 푸틴 말대로 비무장화, 무력화, 안보적 완충지대화 이게 목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프라이머리 아닌가 으뜸 가는 목적이었겠고요. 그 다음 가는 목적이 사실은 이 돈바스와 루안스크주의 그쪽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민족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에게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으니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영토 확보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가 아니라 결국은 제가 기억하는 한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주에서 계속 내전 상태에 있어서 분쟁이 있어 왔고 보통 아조우 부대라고 지칭되는 세력에게 아조우 그러죠. 예. 러시아 발음으로는 아조프라고 하고 우크라이나 발음은 아조우라고 할 텐데요. 아조우 대단한 민병대 아주 극악무도한 친구들이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2014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돈바스에 있는 민간인을 상대로 인권 유린 고문, 강간, 처형 전쟁 유엔에 고발돼 있어요. 예. 그런 어떤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는 것이고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죠. 우크라이나 그래서 사실은 푸틴 대통령이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고 이것을 협상으로 타결해 보기 위해서 유럽 정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가수반이 수시로 만나서 협상을 했는데 그게 바로 민스크 협정일 텐데 뭐 다 양쪽 말이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푸틴과 크레물린 입장에서는 번번이 민스크에서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우크라이나는 또 거꾸로 말하죠. 예, 그러니까 서로 다른데 그런 식으로 그 상반된 입장인데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협상을 통한 요 돈바스 루안스크 주의 러시아계 주민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전쟁 명분이 되고 침공의 부분이 됐을 텐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 아예 그냥 그 영토를 러시아로 편입을 해버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다. 이것이 부수적인 원인이라고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경중을 따지자면 그렇게 되겠죠. 1차는 안보적 위협 감소, 2차는 분쟁 지역의 러시아 복속화. 자, 뭐 우크라이나가 우가 어디에 에서라는 전치사고 러시아 말로 그라이가 변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라이.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그러면 변경 땅, 내 땅의 변경이야 경계하라는 뜻이잖아요. 물론 이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 싫어하죠. 근데 그게 그 조금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아니 그게 교정이라도 보태자면 당연히 이제 그라이 변경 변두리 시대인데 이 변경 변두리라는 의미에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명칭을 만든 사람은 사실은 그 러시아가 폴란드죠. 아니라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자기네가 중심이고 그래서 폴란드가 볼 때 저기 변방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 선생님이 그 영화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저기 대장 분리바 타라스 불바. 타라스 불바에서 그 폴란드 사람의 눈에 볼 때 정말 야만인처럼 보이는 그 코사크가 사는 땅이 오늘날 우크라이나였으니까요. 그때는 그 말이 크게 틀린 말도 아니죠. 떨어졌죠. 그렇게 그러니까 되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져다가 저는 그건 러시아도 그 우크라이나를 썼고 우크라이나도 1917년에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동아국 때 그 말 그대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변경이라는 정체성이 사실은 죄송한 얘기인데 우크라이나 분들한테 그게 사실은 맞잖아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러시아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는 곳이 정말로 그 의미가 있는 게 당시에 그 지역의 그 강력한 어떤 권력이란 것이 폴란드가 있고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대러시아가 있고 밑에 이제 튀르크가 있는데 딱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세 제국이나 왕국이 서로 그 손길을 뻗치지 못하는 그 일단 힘의 공백이었고요. 그 힘의 공백에서 살던 사람들이 코사크였고 그 코사크가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자포리지아 코삭, 그 돈바스 코삭, 그 코사크의 어떤 자율성과 자유를 얘기하면서 이 코사크가 우리의 그 조상이다 내지는 우리 국가의 원조다라고 여기는 어떤 그 역사 서사를 만들어내면서 우크라이나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19세기 말에 갑자기 나타나죠. 또 눈물 날라고 그러면서 조금 또 그 찌시돈 고요한 동강부터 시작해서 그 코삭이 자유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심하게 말하면 거의 인신매매 범죄 집단들이잖아요. 거기가 어마어마한 폴란드 리투아니아 공국, 러시아, 오스만 투르크가 들어가서 학살하고 죽이고 싸우고 또 때로는 용병으로 쓰기도 하고 포섭도 하고 그렇지만 또 이 코삭이 또 자기들이 또 군사 집단으로 범죄의 주력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때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게 바로 노예시장이잖아요. 사실 약탈과 뭐 교역이란 것이 항상 가치가 아닐까요? 그래서 슬라브가 그 노예, 그 노예라는 뜻도 사실 이렇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 얘기가 좀 샜는데 자 그러면 분명히 푸틴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지도가 있어야 돼. 우리는 러시아 전문가니까 알지만 일반 시청자들은 모르거든요. 우크라이나 지도도 모르거든요. 우크라이나 이렇게 고구마같이 긴 우크라이나 영토에 러시아에 붙어 있는 돈바스와 남쪽 크림을 잇는 남부 회랑을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5분의 1 장악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안 돌려줄 텐데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이건 내 땅이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뭐 그 독립주권의 기본적인 것이 영토인데 그러면 이걸 돌려준다고 도장을 찍으면 젤렌스키는 그건 끝나는 거죠. 정치적 생명이. 뭐 사실은 정권 날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생명도 보장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느낌이 예. 들고. 자, 그럼 지금 이제 젤렌스키로 얘기를 사실 젤렌스키 얘기하려다 좀 길어졌는데 젤렌스키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침공 전에 지지율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23%였거든요. 예, 저도 기억합니다. 예. 그것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 내려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터지니까 전쟁 마케팅 거의 뭐 80% 90%까지 넘었어요. 예. 근데 지금 지지율은 또 하락해서 예. 5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내려가다가 2월 28일 워싱턴에서 트럼프랑 싸우면서 또 올라갔거든요. 예, 그리고 올라갔었죠. 근데 예. 지금 또 내려가고 부정부패 우크라이나 끔찍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내부에서 반 젤렌스키 이 시위나 예. 이런 저항 이런 것도 지금 우리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사실은 뭐 그 물을 건널 때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해서 전쟁이니까 젤렌스키를 중심으로 뭉쳤고 사실은 키이우를 방어할 때 국가 지도자로서 했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는데 매 앞에 장사 없다고 3년 동안 전쟁하면서 사실 지지율이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그 키이우라든지 아니면 대도시에서 공개적으로 이 반정권, 반정부 시위를 하는 것들이 이제 외신에서 접하면서 또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젤렌스키가 지난해 5월이 임기 마지막이었고 그렇죠. 3월에 2달 전에 선거를 했어야 되고 예. 비상계엄 사태 상황에서는 선거를 안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연명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이라고 젤렌스키의 이제 라이벌이죠. 지금 영국 대사라고 해야죠. 영국 대사 예. 사실 뭐 쫓아낸 거죠. 그렇죠. 예, 그 사람 전쟁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영웅이라고 됐고 상당히 그 인지도와 신망이 있었다고 우크라이나가 2022년 2월 침공받고 이게 러시아 대공세였죠. 첫 예. 번째. 두 번째 2023년 6월에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은 무기로 대공세를 하는데 그 실패가 사실은 젤렌스키 욕심 때문이고 예. 잘루즈니의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광범위한 면적을 동시에 뺏자. 그렇죠. 잘루즈니는 아니다. 우리 전력을 송곳으로 뚫고 들어가자. 한 곳에 집중을 예, 해서 예. 뚫고 나가자는. 잘루지대로 했으면은 역사란 가정을 했지만 저는 성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서방의 지원도 확실했고 예. 전력을 집중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의 그 길게 남북으로 뻗은 곳에 가운데를 끊어서 그 소세지처럼 생긴 걸 예. 가운데로 끊자는 게 잘루진이었고 소세지의 많은 면적을 뜯어 먹어야 정치적으로 좋다는 게 젤렌스키였거든요. 예. 젤렌스키 지 맘대로 했죠. 그래서 어떤 그 역사 그 군사용어로 이제 그 젤렌스키가 요구했던 것이 광정면인가요? 예. 예, 그런 적이 했었는데 당시 그 뭐 정치적인 어떤 뭐 의도는 있었겠지만 군사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우크라이나가 가진 아무리 서방의 지원을 받아도 제한된 전력으로 광정면에서 공격을 해서 원하는 성과를 얻어낸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죠. 다 소모됐어요. 예. 그러니까 송곳으로 뚫었으면 뚫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넓히면서 그냥 소모전으로 가면서 그냥 그 지원했던 걸 다 날렸거든요. 병력과 예. 자원을.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오로지 정권 연장 재선거에서 이기는 걸 거고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영토를 완전히 넘긴 상태에서 끝내는 건 끝나는 거고 그렇죠. 휴전은 명분이 있으니까 예. 휴전에 집착하고 그러면은 젤렌스키 이거 좀 이제 너무 나간 건데 젤렌스키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젤렌스키가 유태인이죠. 유대인입니다. 예. 유태인이면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유태인이잖아요.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유대인 핍박과 살해로 점철되어 온 역사였고요. 코사크들이 예. 우크라이나 근대 초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정치 체제와 자율성을 누릴 때 가장 핍박을 많이 받고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근대 초에 그 유럽에서 가장 그 반유대주의 내지는 유대인 핍박이 심했던 지역을 고르라면요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이건 아마 유 선생님이 전공이실 텐데 예.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바로한 게 19세기 20세기 초고 예. 그때 드미트리 돈초프 예. 같은 사람들이 가져온 게 파시즘이었잖아요. 그렇죠. 파시즘은 그때 아주 매력적인 사상이었죠. 이 민족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1920년대 30년대의 상황을 재구성을 해보면요. 영국과 프랑스가 지향하는 의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건 수명을 당한 체제다. 비효율적인 체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대안이 뭐냐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었죠. 공산주의와 파시즘이었었는데 대개 국가 지도부라고 할까요? 각국의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그 국가의 지도부나 지배 세력은 일단 뭐 자유민주주의나 의회민주주의를 배척했을 때 선택이란 것이 공산주의는 될 수 없고 파시즘밖에 될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무솔리니와 히틀러를 모방한 독재자, 권위주의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국가를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는 동쪽 절반은 소련에 속했고 서쪽 절반은 폴란드에 속했는데 그때 이제 폴란드와
러시아나 소련을 무너뜨리고 독자적인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택한, 그러니까 전체다라고 볼 수 없지만 가장 강력한 독립운동 세력이 택했던 이념이 바로 파시즘이었습니다. 명분과 동력이. 예. 자, 그러면 지금 젤렌스키가 유태인이라는 게 의아하게도 문제가 안 되고 대통령이 됐어요. 예. 그러면 지금 젤렌스키를 공격하는 쪽에서는 예. 제 유태인이야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반유대주의가 심했던 우크라이나에서 유대인 대통령이 나온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데 정말 역사의 역설입니다. 1941년에 나치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서 소비에트 연방을 그러니까 몰아내고 우크라이나를 차지했을 때 그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전통에 있는 반유대주의가 살아난 것입니다. 사실은 소비에트 체제는, 소련 체제는 반유대주의를 배격하고 그 인종 간의 평등, 민족 간의 평등을 얘기했기 때문에 국가 정책상으로는 사실은 반유대주의를 배척해 왔는데 그런 소비에트 연방을 혐오하던 세력이 바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이었거든요. 파시즘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치 독일이 그 유대인을 학살하기 전에 알아서 먼저 나서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그 4년 동안 우크라이나를 파시즘에 부역해서 통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정말로 많은 목숨을 잃었거든요. 거의 100만 명 단위로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는 보통 유대인 학살하면 아우슈비츠를 생각하는데 아우슈비츠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 있던 곳이었고요. 크라코프. 예. 그런데 우리가 나치 체제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가스실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부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집단 학살이었습니다. 집단 학살이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끔찍한 얘기지만 가스실은 신사였죠. 예. 따지면. 그래서 그 집단 학살을 대표하는 그 곳이 바로 바비야르라고 하는 곳인데 러시아어로는 바비야르라고 하고 우크라이나어로는 바빈야르라고 하는데 정말 골짜기란 뜻이에요. 골짜기에 3만 명을 몰아넣어서 다 학살한 다음에 안매장을 했던 것입니다. 뭐 끔찍한 얘기를 하자면은 3만 명 넘게 죽인 다음에 안매장을 했지 않습니까? 한 달인가 뒤에 펑 터져버린 거예요. 가스로요. 시체에서 부패해서 나온 가스가 결국은 차 있다가 위에 있는 그러니까 흙이 견디지 못하고 그냥 폭발을 할 정도로. 그래서 다시 또 이 노예 노동력을 이용해서 집단 학살을 한 그것을 다시 또 수습해가지고 은폐하는 그런 두 번째 공사가 있을 정도로 끔찍했었는데 이런 바비야르와 같은 현상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우크라이나에 벌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나치 독일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강경 민족주의자들을 비판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네오나치인데 네오나치의 어떤 선조격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돈초프의 후예인 스테판 반데라의 조직 OUN,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동맹 연맹 이 친구들이었죠. 그렇죠. 그게 이 친구들의 후예가 바로 돈바스에서 사고친 아조대대. 아조가 그 세력과 이념을 받아들였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자, 그럼 마무리로 젤렌스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또 얘기가 번져러 가는데 역사가 나오니까 제가 좀 번져러 가는데 다시 돌아와서 다음 시간에 역사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우크라이나에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면서 거의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주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1941년에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했던 유대인들이 2001년에 0.21%로 줄어듭니다. 그중에 한 명이 젤렌스키였는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0.21%밖에 안 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통령이 나와도 아무런 위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네가 유대주의는 못해. 그래서 대통령으로 옹립을 했던 것인데 만약에 젤렌스키가 우리의 어떤 국가이익이라든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국가이익이라든지 어떤 자기 집단의 이익에 거슬리는 귀찮은 존재가 돼버리면 그때 제거하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또 이제 내세워서 명분 삼을지 않을까. 자, 그러면 유대인인 젤렌스키가 유대인의 정체성은 없어 보여요. 그 유대인인 젤렌스키가 아직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네오나치 극우 민족주의 네오나치 성향을 일부 가지고 있는 세력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크죠. 득표율은 높지 않지만 작지만은 정계만 놓고 보자면은 무시할 수 없는 그 세력과 세력이죠. 젤렌스키가 결탁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 그러니까 선거를 했을 때 네오나치 성향의 대통령 후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네오나치 성향의 대통령 후보는 아주 미미한 득표를 했고 상당히 많은 득표를 해서 젤렌스키가 됐는데 그때 네오나치 성향의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똑바로 해라.
봐라. 젤렌스키 대통령 취임한 젤렌스키 보고 똑바로 하지 않으면 지켜볼 거야. 예, 지켜본다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냥 날려버리겠다라는 어떤 반협박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이 사실은 지금 그런 식의 어떤 뭐랄까 상황이 나타나지 말란 보장이 없고 상당히 그 젤렌스키의 행보를 주시하면서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어떤 그 선에서 어긋나면은 날려버리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젤렌스키의 운명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 예. 유 교수님, 지금 10일 날 보도인가요? 따르면 러시아가 지금 최대의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 대공습. 예. 근데 비행기는 아니에요. 이게 러시아의 한계예요. 미국은 전쟁할 때 제공권을 장악하고 때려부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의 특징은 이거 군사 전문가들이 잘 얘기 안 하는데 제공권을 장악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거대한 미국처럼 그런 폭격이 없고 그냥 드론이나 미사일로만 때리거든요. 그것도 멀리서 예. 킨잘 미사일 얻어맞을까 봐 멀리서 예. 도망가서 1200km 전에서. 예. 근데 최대 공습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전쟁 피로감, 전쟁 공포감, 개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청사도 때렸어요. 그렇죠. 예. 이게 선을 넘는 거거든요. 왜냐 이러면 우크라이나도 모스크바 청사 때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크렘린도 맞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선을 넘었어요. 그런데 개전 이후 처음으로 낙타는 된 적이 있어요. 폴란드 쪽에. 저도 기억납니다. 예, 폴란드하고 이렇게 경계선이 붙어 있잖아요. 예. 2023년에 그 미사일 두 방이 예. 폴란드에 떨어져서 그렇지만 그거는 아마 낙탄 정도로 생각했고 예. 이번에는 드론이 넘어와서 예. 폴란드 전투기가 출격을 해서 예. 그걸 격추시켜서 지금 긴장이 커지고 있어요. 예.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 유 교수님의 전공이 역사여행을 떠날 텐데 예.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장 목숨 걸고 도와주고 있는 게 폴란드고 그렇죠. 개전 이후 목숨 걸고 군비 증강 K방산, K9 예. 자주포, K2 탱크, FA50 비행기 예. 무지막지하게 사간 나라가 K2 예. 탱크는 거의 9조 원대고 향후 전체 한 30조 원대 탱크를 사간대요. 천대 예. 규모. 우크라이나에 간쓸게 다 빼주고 있는 나라가 폴란드거든요.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들인 나라도 폴란드였죠. 그런데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는 한일 관계 곱하기 100 정도로 사이가 나쁘지 않나요? 맞죠? 사실은 뭐 모든 거의 그러니까 이 그 국가가 네. 특히 그 국민 국가가 이렇게 국경을 맞다고 했을 때 국경을 맞댄 국가가 사이가 좋은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이게 얽혀 섞여 가지고 어떤 그 원한 관계가 더 심한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비비꼬인 어떤 그런 운명을 소유한 그 나라가 역시 그 러시아, 폴란드, 우크라이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슬픈 역사를 말씀드릴 텐데 일단 폴란드는 17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의 강자였고 동유럽의 쉽게 말하면 일진이었죠. 예. 폴란드, 리투아니아 공국이 우크라이나 영토의 거의 절반 이상을 점령 관할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쉽게 말하면 지주와 소작 관계였죠. 땅 주인은 폴란드인, 소작인은 우크라이나인. 여기서 온갖 무지막지한 수탈이 이루어졌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 우크라이나에서 그 가장 반유대주가 심했다고 하는데요.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지주는 폴란드인, 소작인들은 이게 착취당하는 농민들은 우크라이나인. 그러니까 중간에 마름들이 바통 유대인이었던 얘기죠. 뜯어먹는 세리들이 유태인. 그러니까 주인은 폴란드인. 그다음에 이제 등쳐먹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있고 시누이가 이제 유태인이고 이제 며느리가 우크라이나인.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그 착취 구조에서 어떤 뭐 중간 역할을 했는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어쨌든 간에 당시에 우크라이나 땅에 사는 농민들, 수탈당하는 농민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저 지배 계급에 빌붙어 가지고 우리의 고요를 빨아먹는 거물이 같은 존재. 눈에 보이는 약탈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반감이 가졌고 그 반감이 반유대주의로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폴란드 지배 시절에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폴란드한테 조직적으로 학살당하고 뭐 이런 사례가 있나요? 그냥 착취 대상이었나요? 예, 뭐 학살당했다는 뭐 그런 것은 특별히 없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뭐랄까요. 모든 그 정근대 사회에서 이 토지 귀족이 농민들을 착취하는 구조는 다 있어 왔는데 그 수탈 구조가 아주 그 극심했다.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 다시 이제 자 그런 역사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드니프르강을 중심으로 이쪽은 폴란드가 지배했고 그렇죠. 오른쪽 돈바스 크림 쪽은 크림은 타타르였지만 러시아에 강했어요. 그러다 19세기 20세기에 드미트리 돈초프를 필두로 한 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파시즘을 채용을 했고 이게 이제 반유대주의인데 여기에 반러시아주의도 있잖아요. 그렇죠. 히틀러도 반유대 반러시아주의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드미트리 돈초프 민족주의 아버지 그 행동 대장이 스테판 반데라잖아요. 제자이자
예, 그 정말 행동대장이었죠. 행동대장이었죠. 예, 예. 우크라이나 우표 같은 데 보면 나와요. 이렇게 유명한 맞습니다. 인물로. 예. 네. 근데 이 친구들이 히틀러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들어오니까 모스크바로 가는 길에 상당히 많은 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나치와 협력하죠. 그렇죠. 스테판 반데라 조직이. 예, 예. 그러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유태인 학살. 근데 폴란드인들도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인들 많이 죽이죠. 맞습니다. 그게 영화가 볼히니아 아닌가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말 제목은 증오. 그러니까 볼린인데 이게 폴란드어로 볼린인데 이게 그 혐오 증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이 됐었고요. 이 영화 명칭은 볼히니아. 예, 그러니까 볼린인데 이게 지명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 혐오 증오라는 뜻입니다. 명사입니다. 네. 그 폴란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폴란드를 잔인하게 학살한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잖아요. 그렇죠. 1943년, 44년에 이루어졌죠. 예, 맞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민족이 자발적으로 한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예. 우크라이나 땅에 예. 당연히 가장 많이 그 차지하고 있는 민족은 우크라이나인인데 수백 년 동안 러시아 제국과 폴란드 왕국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 동쪽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요. 그다음에 서쪽에는 폴란드 핏줄을 타고 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다 지주의 후예들. 지주이기도 하고 뭐 또 살다 보면 이제 정착한 사람도 결혼도 있어. 하고 뭐 예. 섞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반도가 일본의 제국주의였던 그 통치를 받을 때 일본의 자본가나 지주들이 뭐 착취해가지만 또 일본에서 좀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많이 왔어요. 많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듯이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폴란드계 귀족들이 지배 계급이 되지만 먹고 살기 힘든 폴란드 사람들이 또 넘어와서 정착해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도시에서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인종주의 파시즘을 받아들였던 돈초프의 제작격이자 행동대장격인 스테판 반데라가 독립 우크라이나를 꿈꾸면서요. 그 지배받는 민족이 독립국을 꿈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이념과 결합하느냐가 되겠죠. 근데 파시즘과 결합했기 때문에 인종주의 색채를 듭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인 국가는 순수한 우크라이나인만의 국가가 돼야 된다. 이 민족주의가 인종주의로 가버렸군요. 예, 그러니까 파시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 인종주의를 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크라이나인만의 독립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살고 있는 러시아인과 폴란드인과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939년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이제 점령해서 폴란드가 독소불가침 조약으로 반을 나눠먹죠. 사라져버리죠. 예. 그리고 그 2년 정도가 지난 1941년 6월에 드디어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고 우크라이나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독일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는데 진격하죠. 파죽지세로. 예, 그때 향도 역할을 했던 사람, 길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 예. 그다음에 그 통치 체제를 만드는데 부역했던 사람들이 바로 스테판 반데라 추종 세력인데요. 오유엔. 예, 오유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단인데 네.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독립운동의 전체는 아닌데 가장 그 세력이 강한, 액티브하고 그러니까 주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들이 드디어 때가 왔다. 우크라이나 독립국가를 세울 때가 왔다. 인종주의에 기반해서 예, 피해 순수성. 소련이 지금 지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맨 먼저 하는 행동이 이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1941년, 1942년에 유대인 학살이 벌어졌고요. 인구의 거의 7%까지 달했던 유대인들을. 예, 상당수가 수십만 명 단위로 이제 학살이 됐고요. 어떤 경우는 그 스테판 반데라 추종 세력이 앞장서서 했고요. 예. 어떤 경우에는 나치 독일과 협력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좀 뭐 극단적인 예만 들자면요. 어떤 경우에는 나치 독일 장교가 그 스테판 반데라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모습을 본 다음에 너무너무 질려가지고 오히려 나치 장교가 유대인들을 보호하려고 했을 정도로. 너 이 새끼들 너무한다. 예,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은 그런 식의 그 상황이 나올 정도로. 우크라이나판 쉰들러 리스트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1942년 정도가 되면은 유대인들이 쉽게 말하면 거의 다 제거된 상태였고요. 전멸. 그 다음에 눈길이 이제 서쪽에 살고 있는 폴란드에 속하죠. 이제 제거했으니까. 예. 그래서 1943년부터 우크라이나 서쪽에 사는 폴란드계 주민들을 학살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스테판 반데라 조직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독립적으로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스테판 반데라는 독일에 유폐되어 있었는데 하지만 그 스테판 반데라를 추종하는 세력이 무장을 하고 있었고 이들이 그 주도적으로 서부에 사는 폴란드계 주민들을 학살했는데 그 규모가 학자들은 10만 명 내지 15만 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숫자는 사실은 뭐 유대인 학살에 비해서 적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이 제한된 인력을 가진 스테판 반데라 추종 세력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그 뭐랄까 폴란드를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요. 나치 협력 없이 혼자 있으니까. 예, 그 마을에 들어가서요. 예.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폴란드를 학살합니다. 그리고 꼭 한두 명만 살려두는 거예요. 본보기로. 예, 한두 명만 살려두는 이유가 빨리 가서 소문
퍼뜨려라. 이거 죽인 거 가서 봤으니까 알려. 예. 그래서 그 당연히 소문이 퍼지고 그 소문을 듣고 패닉에 빠진 폴란드계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다 폴란드로 도망가는 상황이 되시죠. 그래서 1944년이 되면은 사실은 폴란드인들도 이제 거의 다 사라진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랄까요, 러시아인을 상대로 뭐 어떤 학살이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런 학살이 일어나기 전에 스탈린이 치고 들어왔구나. 붉은 군대가 들어와서 우크라이나를 차지하면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인들도 내버려뒀으면 학살 당했겠네요. 우크라이나.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사는 이민족 유대인과 폴란드인들은 이제 제거하고 채워버렸으니까 마지막 남은 이민족이 러시아인이었고요. 이 러시아인들을 제거한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포섭한다고 할까? 아니면은 그 밀어버리는 것이 바로 2014년 돈바스 내전 때 그때 이제 벌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정리하면 1941년 히틀러 시아에서 유태인들을 제거했고 학살했고 44년에는 폴란드를 제거했고 러시아인 제거하려고 했는데 전쟁에 히틀러가 패퇴하면서 기회를 잃었고 나머지 잔존 세력들이 2014년 돈바스에서 아조우 대대가 러시아인들을 그때 못했던 학살을 시작한 거네요. 그러니까 뭐 학살을 했다고는 좀 해서 지나친 말이고요.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와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과 완전히 다른 별개의 민족이기 때문에 제거하거나 학살하는 쪽을 택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핏줄이 좀 가까운 사촌지간일 수가 있으니까요. 융합할까 우리 그 안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동화되라. 러시아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져라라고 했겠고 거기에 순응하면 이제 살려둘 수 없을 것이고 러시아인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제거한다든지 뭐 밀어내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2014년 이후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내전이 벌어진 이유가 돈바스와 루안스크에 사는 러시아계 그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러시아 정체성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정부군과 분리독립주의자 간에 내전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물러터진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서 격분한 민족주의 세력이 민병대를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아조우 연대였고 이 아조우 연대가 엄청나게 잔인하게 러시아계 주민들을 다뤘던 것이죠. 그게 바로 2020년까지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조프 대대 애들의 축이 보면 이 완장이 검은 태양 맞습니다. 나치 심볼 그대로 썼어요. 근데 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유학할 때 전 소련으로 유학 갔으니까 그때는 한 연방이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애들하고 저하고 맨날 올려서 밤 새벽까지 술 먹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구별이 안 갔어요. 심지어 구별이 안 가고 전혀 안 가요. 우크라이나 또 기억나네. 이리나라고 저하고 친해 여자 연극 배우였는데 저하고 친해가지고 부부싸움 많이 했어요. 저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기억이 나는데 구별이 안 갔거든요. 그렇죠. 우리를 치면 경기도하고 서울 사람 차이 그건 좀 그렇고 경상남도 제주도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맞습니다. 제 그 첫 번째 모스크바에 갔을 때 제 그 하숙집 아주머니도 우크라이나 그렇죠. 분이었습니다. 차이 안 나죠. 음식도 거의 차이 안 나요.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뿌리 지금 폴란드 세 나라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럼 러시아는 잘했느냐? 러시아가 1917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 만들었을 때 레닌이 강제로 복속시키잖아요. 이때 안에서 우크라이나 볼셰비키와 민족주의자들이 내전을 벌이죠. 맞습니다. 피비린내라는 그때 왼수. 또 그 이전에는 변경 지역에 대한 차별로 이제 왼수. 그 다음에 스탈린 때는 집산화 과정에서 홀로도모로. 그렇죠. 300만 명 굶어 죽는. 35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 거 공식 있고. 더 많죠.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가 주장하기로는 900만 명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여기까지가 있는데 또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들이 막 그렇게 학살했지만. 그리고 아마 할리치나 사단이라는 게 있죠. 그 우크라이나 맨 서쪽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인들이 나치 부대에 참전해서 러시아랑 싸우잖아요. 전쟁하잖아요. 그러면서 문제는 스탈린이 다시 우크라이나를 본인들 표현으로 점령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를 많이 학살하죠. 그러니까 아까 스테판 반데라가 묻은 사람들은 제거하고요. 대개 경우에 휘날린 그 굴라그 노동 수용소에 보내서 제소를 하게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살게 만들죠. 거기서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죽고 조금 뒤에 얘기를 하자면요. 살아남은 그 스테판 반데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을 굴라크에서 풀어준 사람이 바로 후르시초프입니다. 후르시초프. 아, 그때는 이제 탈스탈린화하면서 그렇죠. 야, 우리가 나쁜 건 아니야. 이런 거였죠. 근데 자 45년에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럼 스테판 반데라는 이미 독일로 도망가 있었고, 그렇죠. 있었고 나머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 오유엔 중심으로 50년까지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안에서 스탈린 군대랑 게릴라전을 한다면서요? 계속 지하에서 활동하면서. 그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네.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계속해서 지하에서 스테판 반데라 추종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들의 활동이 거의 이제 끊긴 시기가 1950년대 중반이었던 것이죠. 거의 10년 동안 그 뭐랄까요, 계속 우크라이나가 그런 지하에서 내전 상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1939년 전쟁 발발한 이후부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50년까지 거의 소련과 싸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떠오르는 거예요? 예.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냉전이 시작됐잖아요. 예. 그럼 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서방과 연계가 돼 있지 않을 리가 없을 텐데요. 연계가 되죠.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우크라이나 그 본토에서는 그 지하 활동을 하면서 투쟁을 하다가 사실은 엄청난 탄압을 받고 이 10년 뒤에 명맥이 끊기는데 그 스테판 반데라, 그러니까 즉 그 스테판 반데라 추종했던 세력들이 아예 독일군에 가가지고 무장 친위대 부대를 만들었죠. 이게 바로 이제 할리치나였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독일인보다 더 나치 체제에 충성을 바치면서 끝까지 싸웠던 거죠. SS는 최고의 정예인데 어떻게 할리치나 부대 거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히틀러는 인종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그 당연히 순수한 아리아인들, 게르만인들로만 친위대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전쟁이 적으면 너무 인력 소모가 크니까요. 그러니까 이민족이지만 나치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민족별로 또 부대를 만들거든요. SS를 또? 예. 그래서 뭐 프랑스인 SS가 있고요. 노르웨이 SS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우크라이나 SS였고 그 부대 이름이 할리치나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민족 그 SS 중에서도 가장 충성스럽게 열심히 싸웠던 부대가 바로 이 할리치나 부대였고요. 예?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살 길을 도모해야 되니까요. 만약에 소련에게 인도가 되면은 뭐 다 죽은 목숨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영국을 거쳐서 캐나다와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주로 캐나다에 많이 살고 일부가 미국으로 갔는데 그냥 조용조용히 살 수도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1950년에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서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예. 미국 입장에서는 캐나다와 미국에 정착한 우크라이나인들을 영웅있네. 예,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고 네. 그중에서 소련과 싸우고 대치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사람한테는 이들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전사가 돼버렸네. 예, 그러니까 뭐 전체 우크라이나인들을 뭐 하진 않았겠지만 동서 냉전에서 소련을 공격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전력과 경력과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서 신분 세탁을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그 할리치나 부대에서 고위 장교로 일하면서 어떤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나치인데 예, 했던 사람들이 미국과 캐나다에 정착한 다음에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요. 그쪽 지역에 유지가 되고요. 어떤 경우는 그 대학 총장까지 합니다. 예,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하지만 냉전 상황에서 소련에게 어떤 그러니까 소련을 공격할 만한 어떤 그런 그 자질이 있는 사람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그냥 품어주고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것이죠. 이 교수님 잘 아실 텐데 2023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다음에 캐나다에서 예. 캐나다 총리가 의회에서 맞습니다. 예. 저서 일어나 보세요. 저분 영웅이에요라고 해서 기립박수 받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할리치나 네오나 나치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맞죠. 그 얘기 좀 설명해 줘 보세요. 98년에 훈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네. 이분이 우크라이나 출신의 캐나다 시민이거든요. 할리치나 부대 출신. 예. 그래서 당시에 그 캐나다 국회의장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했으니 이 우크라이나와 캐나다의 우호 관계를 상징하는 인물로 훈카란 분을 모셔온 거예요. 그 방청석에. 예.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을 마친 다음에 그 캐나다 국회의장이 훈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면서 이 두 나라의 어떤 우호 친선의 상징이다라고 했고 이제 박수를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젊었을 때 할리치나 부대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를 들면 네티즌 수사대가 발동을 해가지고 저 몰래 있는 어떤 그 나치 친위대 복장을 한 어떤 사진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사진을. 예, 이분이 자기 SNS 대문 사진으로 그것을 올려놨던 거예요. 자랑스럽게.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 캐나다에 있는 우크라이나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나치 전력 할리치나 부대원이었다는 것이 부끄러운 과거, 감춰야 될 거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과거였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좀 별세계가 그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커뮤니티고요. 지금 뭐 그 우리나라의 서양 사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있는데 오히려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소비에트 연방 체제를 거치면서 민족 그 주의자들이 그 아주 그 소수화되고 거의 명맥이 끊겼는데 오히려 캐나다에 있는 미국에 있는 우크라이나인 공동체에서 그 나치즘 성향, 파시즘 성향이 어저씨 살아있던 것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서방 세계의 어떤 가치관으로 보면은 사실은 나치 체제라는 것은 뭐 미국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배제하고 타파해야 될 것인데 소련을 공격하는데 도움이 될 만하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방관했
위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공동체에서 버젓이 학교라든지 이 어떤 그 주민 모임에서 학살 경력에 있는 전범들을 영웅시하고 행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예, 그러니까 문제 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학자들이 원격지 파시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원격지 파시즘. 예, 예.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을 거치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파시즘 세력이 제거되거나 아니면 저 깊이 숨어서 사실은 명맥을 소련 체제 때문에 했었는데 미국과 캐나다에서 우크라이나 파시즘이 살아 있다가 이미그레이션 파시즘이에요. 예, 예. 그래서 또 이들이 자기네들의 서사를 만드는 것이죠. 새롭게.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랑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스탈린 시대 때 우리 우크라이나는 거의 그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서사를 만들어냈는데 1991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세울 때 요 캐나다와 미국에서 살아남아 있는 파시즘 세력들의 서사를 가져와서 리모트 컨트롤로. 예. 가져와서 우리 우크라이나 독립과는 러시아랑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민족이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사실 그 민족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어떤 경우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추악한 경우도 있는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라는 것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고 이 추악한 면의 민족주의는 결국 이 뭐랄까요 그런 할리치나라든지 이 스테판 반들에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갑자기 고요한 돈강 하면은 사실은 마음속에 평화처럼 느껴지지만 그 고요함이 나쁜 쪽으로 보면 학살에 대한 침묵, 한쪽은 평화에 대한 강구 이런 의미가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데 또 폴란드의 또 그 민족 정서, 예, 그 밑바다로 들어가면요 또 미묘한 또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미묘하지가 아니라 극렬한 갈등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볼린에서 즉 1943년, 44년도에 학살당한 10만 명 대 15만 명의 그 폴란드계 우크라이나인들의 넋을 기리는 이 조형물을 2022년에 세우려고 했는데요. 당시 폴란드 정부가 그걸 반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침공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 정부와 지금 폴란드 정부가 지금 긴밀하게 제휴하고 있는데 과거의 일을 끌어들여서 두 나라 사이에 어떤 틈이 벌어지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것을 막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폴란드 그 뭐 시민 단체라고 할까요? 아니 우리 역사가 있는데 덕이 우리 폴란드가 그런 끔찍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걸 좀 감추냐 하면서 결국 2024년에 그 동상 기념비를 제막을 해놨습니다. 그 기념비가 이렇게 삼지창에 시신이 꽂히게 있거든요. 폴란드계 어린아이의 꽂혀 죽은 것인데 어린아이가 삼지창에 꽂혀 죽은 그죠? 그게 그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이제 그 자체도 사실은 좀 흥미롭고 아주 좀 가슴 아픈 일인데 최근에 제가 또 그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요. 우크라이나인으로 그 추정되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그 동상 그 기념비에다가 그 낙서했어요. 지라피티로 뭐라 썼냐면은 우리말로 하면 OUN에게 영광이 있으라. 이걸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달리즘일 텐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식의 행위를 했던 것이 우크라이나 전체가 아니라 정말 극렬한 아주 정신 나간 일부의 소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간에 그 폴란드 국민들로서는 정말로 그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기껏 도와주고 받아줬는데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정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또 폴란드에서 벌어진 대형 콘서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그 대거 참여를 했어요. 그냥 콘서트 즐기고 끝나면 되는데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구호를 외치면서 스테판 반드라 만세, 그다음에 OUN 만세 이런 나치 구호를 외치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폴란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체포하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또 우리나라 그 KBS에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욱더 복잡해지는 게 러시아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와 폴란드 정부가 제휴해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악연이라는 것이 또 있고 그것이 발현이 되면서 폴란드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안 좋은 감정이 스멀스멀 새어나오고 있고 또 그런 그 사정을 나몰라라 하는 또 극렬한 이렇게 네오나치 계열의 우크라이나인 일부가 그런 분쟁을 또 부채질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역사는 때로는 참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특정한 편을 들자는 건 아니고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의 역사, 학살의 역사, 뭐 러시아도 사실 들어가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학살의 주범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봤고 이렇게 비유하면 좀 어떨까 모르겠어요. 중국이 일본을 침공했는데 우리가 중국이 위협이 무서워서 지금 일본을 도와주는 상황. 예. 비슷합니까?
예, 참, 이게 그 민족이란 것이 이게 명과 암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랬잖아요. 예. 민족은 사실은 우리한테는 아름다운 용어고 예. 민족 지도자 그러면 가슴이 뜨거운데 예. 유럽에서는 민족이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역사는 그래서 예. 역사학자들이 저는 존경받고 그 역사를 끊임없이 컨텐츠로 역사 컨텐츠학과 잘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거울 삼아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좀 더 깊은 역사 얘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